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제가 2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준비해 오겠습니다만은, 책 보면서 하면은 너무 이제 활자도 많고, 그래서 자료를, 이제 요약본 자료를 만들어 올 겁니다만, 오늘은 주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왜 내가 이 노자를 보려고 하는가, 천막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금요일날 다시 8시부터 있죠. 그때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2장부터 7장까지, 이게 노장 사상의 나름대로는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제가 정리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천막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면,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원래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마침 화요일날 이번 주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미리 잡힌 게 있다 그래서 오늘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금요일 해서 2번 정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 노자 도덕경 이 페이지를 넘겨보면 어디 있냐면은 222쪽에 보면은, 제가 앞에 부분은 이제 도덕경 81장을 전체 이제 주제별로 섞어 모아서 나름대로 철학적 체계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이고, 225쪽에 보면 온라인 도덕경 강좌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때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매일 도덕경 한 장씩을 올리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다음 때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이거를 보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세요. 아,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강의가 이어질 수 있다면, 이 온라인 강의에서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 뭐 하루에 몇 장 나갔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원문도 좀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오늘날 현실, 또 우리 제주 사회의 현실과 연결해서 뭔가 토론거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전개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책 제일 뒤에 뒷장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글 같지 않은 글을 이렇게 이제 야유회라고 하는 이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야유회라는 글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썼던 건데, 나름대로 제가 이 노자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좀 써보려고 이렇게 해서 썼던 글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노자를 보려고 하는가라고는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간략하게 좀 한번 돌아보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 노자인가, 왜 도덕경을 보려 하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노자와 도덕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노자는 실존 인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심을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좀 이제 노자가 실존 인물이었는가 라고 하는 좀 질문을 좀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이걸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본다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도덕경을 썼는가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 통설은 있었지만 아직도 정설은 없는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이 사기에 보면 노자 열전 있는데요. 사마천이 사기는 다 아다시피 한나라 때 나온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고대 때부터
그 한나라 초까지 이제 역사를 쓴 거고, 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열전, 세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상가들의 어떤 그런 그 사적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공자는 세가, 공자 세가라고 기록하고 있고, 노자는 열전의 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 그 열전은 아까, 저 세가는 왕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왕을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예,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잠깐 예, 근데 이게 그만큼 뭐냐면, 나중에 문성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추대하죠. 그러나 이건 실질적인 실권을 가진 왕은 아니었죠. 이 사람은 무슨 뭐 대사구의 벼슬을 했다고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가 된 적도 뭐 없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공자는 세가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나라 때 이 한고조가 유방이 이 천하 통일하면서 공자묘를 이제 배할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공자를 상당히 추앙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 한무제 때가 되면 이 유교를 한나라의 국가이념으로, 사회이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영향으로 공자는 상당히 그 어떤 왕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공자 제자라든지 노자도 다 열전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 열전편에 보면 제가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나라 수장실, 도서관이죠. 요즘 말로 얘기해서 도서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줄 제가 쳐놨는데,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자 세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동안 이 통설은 뭐냐면, 노자가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그리고 노자에게 가서 예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도 노자가 좀 공자보다 선배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마천이 이런 기록은 물론 앞선 여러 가지 다른 책에도 보면 그런 노자나 공자 언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만, 이런 걸 뭐 바탕으로 해서 사마천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BC 552년부터 479년. 이 시기라면은 이 사마천이 사기는 BC 91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400년이에요. 그렇다면은 해명할 수 과연 있는 시기가 정말 사실일까? 사마천이 기록이 좀 알 수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마천이 기록은 청나라 고증학이 발달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이런 그 많은 이 철학자, 사상 철학 연구가들도 노자는 아무리 이제 앞서 잡아도 공자보다 먼저는 아니다. 공자보다 오히려 뒤에 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국의 풍우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는 맹자보다도 뒤에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적어도 철학의 어떤 사상적 체계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노자에는 분명히 철학적 사유의 어떤 그런 그 구조, 체계들을 갖춘 형이사학적 논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논어나 맹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주안점이 있었지. 물론 뭐 천을 언급하면서 형이사학적 논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체계적인 사유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나 노자는 상당히 세계가 어떻게 탄생했고, 세계의 운동 변화의 법칙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면 맹자보다도 더 후대 사람 아니냐라고 보는 게 풍우란이 이 원점이죠. 그래서 과학사 느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자는 적어도 공자보다 먼저는 아닐 것이다. 맹자보다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맹자책 아무리 읽어봐도 노자 한 번도 언급 없습니다. 순자부터 나오죠. 네. 그런 걸로 보면 맹자와 동시대이거나 하여튼 공자보다는 뒤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봐온 책은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 누굽니까?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자주라는 책이 있거든. 노자주, 노자에 대한 해석서죠. 노자주,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 도덕경을 이해해 왔거든요. 근데 1972년에 백서본 노장 도덕경이 발견이 됐어요. 중국 마왕태라는 데서. 백서본이라는 건 뭐죠? 비단의 글. 백서본이 발견됐고, 이 백서본을 발견됐는데 두 가지가 발견됐어요. 무덤에서 두 가지 종류가 발견됐는데, 차이가 뭐냐? 내용상의 차이는 전혀 없고, 차이는 하나는 이 옛날에는 왕의 이름은 책에 쓰면 안 됩니다. 왕의 이름은 피해요. 그걸 피휘라고 하는데, 그 백서본에는 한 고조인 유방의 이름 방자가 나와요. 방자가 나오면서 책이 쓰여져요. 이 유방할 때 방자가 나라방자거든요. 나라방. 예. 그래서 한 종류에는 방자가 나오는데 또 다른 이 종류에는 방자가 다 안 나와요. 전혀. 피휘한 거죠. 그렇다. 피휘. 그 피휘가 뭔 뜻이에요? 그게 저 왕의 이름을 적지 않다. 쓰지 못하는 거, 쓰지 않는 거, 피하는 거. 예. 특히 당대에는 더 못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유방이 태어나기 이전에 뭔가 필사됐다는 것이고, 하나는 적어도 유방에 태어난 이후 혹은 유방이 재위 기간 동안에 이게 필사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딱 발견되니까 이게 노자 도덕경은 아무리 빨리 잡아봐야 한 고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무리 올려 잡아봐야 전국시대 중기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죠. 이것이 이제 통설처럼 그동안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1993년에 죽간본이 또 발견돼 버렸어요. 죽간본은 뭐죠? 대나무에 쓴 거. 대나무에 쓴 거예요. 아까 그 사마천이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일쪽에 보면 밑에 쪽에 내가 밑줄 그어놨는데 노자는 수문군자이다. 바로 위에 보면 이 노자가 수장관 하다가 주나라가 떠나버려. 주나라를 떠나려고 하니까 그 윤희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남겨놓고 가시오. 그러니까 이 노자가 일필위지로 5천자의 글을 5천자로 된 도덕경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렇게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백서본 앞에 이 피위 안 하고 이거를 갑본이라 부르고 피위된 거를 을본이라고 부르는데, 갑본에는 이 우리 한자에 보면 허사들이 많습니다. 허사. 이 말 뽐내는 조사들,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거는 막 한 5천자도 엄청 넘을 것 같은데. 5천자면 거의 일급 수준이게 한자. 근데 이 죽간부는 5천자가 아니라 17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궁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자제 교육을 위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거냐? 앞에 있는 게 이제 죽간본이라고 써 있죠. 4세기 말력. 그러니까 적어도 전국시대 중기 이전에 나온 거라죠. 중기 이전에. 이제는 이제 그 전에 백서본 발견될 때까지는 중기 이후로 이렇게 내려잡았다가 이제
중기 이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주간본의 경우에는 여기 아까 사기 사바천의 기록에 보면 끝에 줄에 세상에서 노자를 배우는 자들은 유학을 배척하고 유학 또한 노자를 배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간본에는요 그런 노자와 유가들 간의 대립의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유가를 비판하는 글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네. 근데 백서본부터는 유가를 비판하죠. 그야말로 사유가 달라지죠. 이런 걸로 보면 어느 것이 정말 노자의 원어, 정말 노자의 원본에 가까운 건지 시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간본이 먼저고 백서본, 그 다음 왕필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과연 결국은 어떤 원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그를 주간본에 필사하고 베껴오고 그 다음에 백서본에 이 비단에 베끼고 이걸 바탕으로 왕필은 또 이렇게 다시 자기 이 글을 쓰고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원본은 아직도 없고 발견되지 않았고 뭔가 계속 첨삭되면서 필사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 노자의 원본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 그렇다면 어쩌면은 재미있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덕경에는 특징적인 점은 그 당시에 우리 논어나 맹자나 묵자든 다른 책들은 다 뭐냐면 대화의 주인공들이 늘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묵자가 말하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도덕경엔 저자의 개인적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혀. 봉수가 말했다 안 나옵니다. 나는 이런 표현들이 가끔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게 나가 노자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뭔 얘기가 되냐? 한 사람이 이 책을 완벽하게 썼다라고 보기도 단정지을 수 공동 창작일 수 없다. 없다. 네, 공동 창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가능성이 더더기느냐? 논어에 보면은 은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자. 7명의 은자가 나와요. 그게 제가 어디 있는데? 떠났는데? 하여튼 어디 뒤에 있을 겁니다. 예. 은자가 이제 7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은자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공자를 빚고죠. 공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춘추 시대라고 하는 아기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서주 했던 사람이죠. 동분서주. 근데 그런 모습들을 늘 비꼬고 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곡도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뭔 세상을 고치겠다는 말이냐. 뭐 등등. 맨 뒤에 나오네. 비꼬입니다. 비꼬. 네. 은자들이 철학적 여자 철학. 맨 뒷장. 하는데 공자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받아치지 못합니다. 한탄만 하죠. 저럴 수도 있지. 그러거든요. 사회적인 탈고. 어떤 점에서는 공자도 은자를 따라가서 돈을 더 뵙고 싶어가지고 더 듣고 싶어서 따라가요. 근데 은자는 도망가 버리죠. 만나주지 않아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런 은자들이 사유를 뵙고 싶어 하는 대목도 논어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자라는 건 숨어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공자류의 사상가들을 이제 비꼬죠. 예. 또 이제 실제 이거를 이제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공자가 엄청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자는 그야말로 때로는 장자한테 노가리 사상가한테 드립다 얻어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공자가 노자 같아 장자 같아 장자의 대변인처럼 나오기도 해요. 네.
이런 모습들이 장자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나는 이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표현으로는 당위적 사유와 왕도의 정치를 주장했던, 도덕 정치를 주장했던, 인의의 정치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공자도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 공자도 상당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실용적 사유, 유의적 사유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실용적 사유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노장과 같이 상당히 무의적 사유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는 상당히 어느 하나만을 진리로 단정 짓지 않는, 상당히 뭡니까, 제 표현으로는 미제적,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혹은 중용적 어떤 그런 세상 보기의 어떤 사유를 가졌던 사람으로 저는 읽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노자의 주관분이 상당히 공자 사상하고 대척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어쩌면은 그런 은자류의 사상가, 또 이 비슷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자. 양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 귀생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유, 귀생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유들이 묶여져서, 저는 이제 기존에는 노자보단 노자,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상적 이 궤적을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노자는 상당히 양자보단 더 뒤에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 양자 한자는 나무목변에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그러나 어떤 학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경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 그런 은자들이 남긴 글들을 누군가 모아서 정리한 책이 아닐까. 엑기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것도 먼저 이제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여튼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노자는 아까 백서본하고 위진시대에 아까 왕필이 쓴 노자 도덕경은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서본이 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도덕경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다 왕필본 봐왔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왕필본하고 백서본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경이잖아요. 근데 백서본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거꾸로 덕도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도 아니고 경자가 들어가면 이미 벌써 뭐 성경, 우리 불경, 성경 하듯이 하듯이. 말씀이 진리로 등록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자도 없어요. 덕도편. 우리가 보통 노자 도덕경이 81장인데 1장부터 38장까지를 우리는 도경, 그 이후를 덕경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도덕경은 도를 터득하는 경전 이런 뜻이거든요. 중사는 도전. 도전. 전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증산에 보면 도전이라고 여기 해가지고 도전. 어디에? 그러니까 증산도 보면 네. 책 이름이 도전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도는 이제 아까 도는 주로 이제 좀 형이사학적 논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계의 탄생과 세계의 운동 변화의 법칙, 인간 이 세계에서 찾아낸 인간의 위상,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형이사학적 논변으로 되어 있다면, 38장 이후에는 주로 실천 철학, 이런 것들, 이런 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튼 이제 그 백서본에는 덕도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현실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거고, 그 현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뭔가 이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형이사학적 논변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왕필은 철학적 사유 체계에 따라서 형이사학적 논변을 먼저 하고 실천 철학을 하는,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연원을 좀 이제 써놨는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철학은 시대적 아픔의 산물이다. 물론 어느 학문도 다 시대적 아픔의 산물이긴 하지만 철학은 사상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모든 학문은 다 철학이죠. 그러나 근대 이후에 우리가 학문이 이제 분과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과학화가 된 거죠. 학문이 됐다는 과학화가 된 건데 과학하고 철학의 차이는 뭘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철학이란 그야말로 밝음은 밝은 철학이고 과학은 좀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고 물질 위주 이런 분석하고 그렇지. 그 학문 방법상으로도 네, 방법상의 이렇게 보면 차이가 그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은 사유학, 사유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과학은 분석하고 그야말로 그게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더 큰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과학과 철학의 차이는 과학은 대상학이에요. 아까 철학이 사유학이라면 예컨대 생물학의 연구 대상은 뭐죠? 생물 현상이죠. 예.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 현상이고, 그죠? 이런 것처럼 과학은 연구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멀리 거리를 둘수록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을 대상화시켜요. 사분화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연구할 때는 인간을 쪼개보는 겁니다. 대상화시키는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연구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을 하는 계기는 내가 뭔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고민 안 합니다. 이건 뭔가 내가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면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오지?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풀게 이제 고민하죠. 이런 사유가 결국 나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이게 너랑 무관하지 않고 우리랑 무관하지 않고 우리 사회랑 무관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 철학적 사유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넓어져 갈수록 그야말로 체계적인 사유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뭐 우리 철학에서 뭐 무슨 철학 분과도를 나누기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철학에서는 분과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런 편의상 나누는 거지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우주에 예.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죠.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요새는 과학, 철학, 과학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요새는 과학 철학. 과학 철학. 그는 과학 철학은 도덕 뒤집듯이. 그게 예. 물질이 먼저냐 이제 논쟁거리도 중에 물질하고 정신을 바라보는 이것도 이제 같이 융합이 되는. 그래서 애들 시험 문제 봐도 지문을 애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어렵게 내는 게 뭐냐면 통섭, 통합 이런 거 막 집어넣어 보니까 애들 헷갈려 보는 거예요. 지문을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과학 철학도 있고 철학 과학 철학이라고 많이 쓰죠. 모든 학문의 바탕은 철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철학은 모든 과학의 근국적인 문제의 출발은 전제를 던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전제를 해놓고 그걸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철학은 그 전제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핵심을 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과학도 철학입니다. 그죠. 예. 과학도 예컨대 나중에 자주 얘기하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 오늘날 익히 알고 있는 과학은 뉴턴 물리학이죠. 뉴턴 물리학. 떨어지죠. 만유인력. 예. 이걸 던지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이건 뉴턴 물리학입니다. 뉴턴 물리학.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쿼크를 보거든요. 예. 쿼크가 떨어졌을까요? 쿼크는 안 떨어집니다. 마치 풍선을 딱 던지면 옆으로 싹 가는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꽉 차 있는 게 다 쿼크들인데, 공기들인데, 누르면 던졌다고 떨어집니까? 이건 뉴턴 물리학. 이건 뉴턴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볼 건지, 양자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볼 건지,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철학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씻고 조금 시간 좀 남았다. 예. 자, 시대적 배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시대적 아픔이 산물이다. 예. 8시 38분. 그만큼 이 중국에서 제자 백가의 사상이 등장한 것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그만큼 아팠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역사에서 뭐 사망우제 시대다. 뭐 무의이치의 대동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인식되고 있다. 무의이치의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노자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대 시대가 오죠.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를 얘기하는데, 사망우제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 시족사회 정도. 더 많이 넓게 봐야 한 부족사회 정도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3대 시대부터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주나라 때 국가적인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은 이 서주 시대의 이 정치 조직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천자가 있고 그 속에는 각 제후국들이 있죠. 제후국. 근데 이 제후국들도 땅의 크기 혹은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공후에 봉하거나 후작에 봉하거나 백작에 봉하거나 나라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제후들이 이제 그 자기명이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관직은 이제 경, 대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나 대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왕으로 얘기하면은 하여튼 주로 다 친척들입니다. 다 친척들. 그리고 제후들도 다 이 왕의 주나라 때는 다 이 아들 친척들이었습니다. 아들 친척들. 그래서 이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 통일하고 제후를 봉할 때 제후를 봉하는 원리가 뭐냐면 친친이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친친. 친친은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대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계속해서 이 천자의 직위를 이어받는 거고요. 다음 아들은 어딘가에 제후로 봉합니다. 제후로. 그래서 처음에 주나라왕이 이 주무왕이 77개 제후국을 봉했는데 그 중에 55개가 다 아들 친척입니다. 이렇게 제후를 봉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자와 제후, 왕과 제후의 관계는 뭡니까? 사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고 공적으로 보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부자지간을 규율하는 규범은 효고, 군신간을 규율하는 규범은 충이죠. 그러니까 그 이때는 뭐냐면 충효일치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충효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예의 규범을 가지고 통치가 다 됩니다. 법 이런 거 없어도 되죠. 그 법은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 사대부 이상은 예의에 의한 통치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잘 유지됐죠. 그러나 12대 유황 시기가 와가면 우리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혈연적 유대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촌수가 멀어지는 거네, 촌수가. 그러니까 촌수가 멀어지면 이웃사촌보다도 멀어지는 거죠. 남남이 되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후국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은나라 때 제후국인데 이제 복속된 사람들 혹은 천하 통일할 때 내가 힘썼던 제후로 봉해진 사람들이 내가 통일시킬 때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공헌이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땅을 저 변방에 봉해주고 말이야. 열받죠. 처음에는 찍소리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혈연적 유대가 깨지면서 힘이 생기면 이제 공격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나라가 무너지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견융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원래는 주나라가 저 진나라 있던 지역에 호경이라는데 서울이 있었는데 낙양으로 밀려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동주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예, 서쪽에 호경이 있을 때는 이따가 서울을 낙양으로 옮기면서 이제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주, 동조로 나눠가지고 이 동주 시대는 그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논어에도 보면 예가 무너졌다, 악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자는 서로 성을 다투느라 그야말로 이 피의 강물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든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 추전국 시대의 어떤 그런 전쟁, 아픔 이런 것들을 상당히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이때가 바로 제자백가의 사상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차이점은 춘추 시대는 그래도 주나라 황실이 권위가 무너지긴 했지만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러나 무시되지는 않는, 그래서 제후국들이 옆에 제후국을 침범하면서도 명분이 뭐냐면 천하를 지키기 위해서,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쳐들어가죠. 예, 그런 시대가 춘추 시대라면 전국 시대가 되면 주나라 황실조차도 하나의 제후국보다도 힘이 없는 그야말로 먹고 먹기는 난타전이 벌어지는 후이 돼버리구나. 전국 시대죠. 그야말로 모든 나라가 전쟁에 들어가는 전국 시대죠. 그래서 이 제후국의 숫자가 꾸준히 막 늘어납니다. 서주 시대에 200 몇 개, 300 몇 개까지 갔다가 전국 시대 되면은 이것이 통합돼서 막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 시대 중기 이후 말기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칠웅이 다투는, 전국 칠웅이 다투는 이런 정도로 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제가 주 하나를 다뤄놨는데요. 이건 혹시 저 기회가 되면 열국지를 읽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 풍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열국지라고 하는 책이 좀 이 분량이 됩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의 이 역사를 이제 소설화해서 그린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하나 인용이 이제 뽑아놓은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춘추 시대는 전쟁을 하더라도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이런 이 전쟁의 양상도 엄청 다릅니다. 적어도 춘추 시대는 주황실이 예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도 예가 있어요. 예가 있어. 그러니까 전쟁도 한번 가면은 한 3만, 많으면 5만, 뭐 작은 숫자가 가요. 이게 가서도 미리 딱 진을 쳐가지고, 그러면 진 딱 치면 적군도 와서 진을 딱 치죠. 그러면은 뭡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나자 그래요. 이게 만나가지고 만나서 언제 몇 시에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전쟁하자 이렇게. 예, 그래서 딱 그러면 그때 모이죠. 딱 해서 선전포고가. 예, 모여가지고 대장끼리 야 소영이 너 오랜만이야. 그러면 야 뽕수 임마 그래 한번 하자. 예, 그런 거는 우리 저 졸개들을 괴롭힐 필요 있느냐, 너랑 나랑 그냥 쌉자. 대표로 나가서. 대표끼리 쌉자. 그래서 처음부터 대표 나가면 안 되고,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너가 먼저 나가고. 그래, 둘이가 싸워. 이 싸워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음 사람이 나가서 또 싸워. 그러다가 지면은 우리가 졌어 하면 철수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죠. 완전 요즘 말로 신사적인.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주먹세계 끼리 탁 붙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슨 어디 뭐랍니까 어디 은닉해서 숨었다가 갑자기 갑자기 팍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는 춘추 시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예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에. 정정당당하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우리 조선시대 또 보면 조광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디 이렇게 숨었다가 그냥 바로 칩시다 하니까 조광조가 중종 잡아놓고 전하 그런 전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쌍년들이라고. 재밌게 하게 힘써요. 어린아이들 와서 들으면 재밌게. 근데 이게 전국시대가 되면 이 전쟁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전국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었고 농업혁명이 일어난 시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읍제 국가가 만들어진 시기고 그래서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은 완전 그냥 난투국입니다. 한번 전쟁 나가면 10만은 숫자가 작은 겁니다. 20만, 30만, 여기 보면 60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쟁 나면은
그야말로 맹자가 표현했듯이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가. 25만 명을 갱살시켰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인류사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악이 횡행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늘 정치가들이 일으키죠. 늘 뭔가 권력자들이 일으키죠. 내가 이 시대를 악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악에는 범한 악과 당한 악이 있습니다. 범한 악은 내가 범하는 거죠. 악을 저지른 주체가 있어요. 그럼 그 새끼 잡아당 형벌을, 그에 마땅한 형벌을 가하면 돼. 근데 당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악이거든. 내가 고통에 당하는 거거든요. 천재지변 때문에 우리는 당한 악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은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하늘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수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전쟁. 이 때문에 가장 죽어나는 거는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 죽은 거야. 뭐 지리 탓이니까. 근데 늘 민초들이고 민중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뭐 군인이야 뭐 싸우러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러 간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백성, 사회적 약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3 때도 이름 모를 민중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예컨대 제주에 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이 아이들, 난 그때 정말 충격 먹었어요. 자연재해입니까? 자연재해라면 뭐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이시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이 시대에 많은 자연재해도 인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당연하겠죠. 난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권력자를 바꾸고 뭔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법밖에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제자백가의 사상가들도 너도 나도 그 당시에 죽어가는 그런 민중들, 민초들 강한하게 신음하는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관심사이고,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은, 사상가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누구보다 앞서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상적 연원에 보면은 그 공자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그 당시에 제자백가의 사상가로 춘추 후반기에 살았던 사상가고요. 그래서 공자는 아까도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위, 당위, 무위라고 하는 사유. 유의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사유입니다. 실용적 사유. 그러니까 유의적 사유는 무엇이 옳으냐 물으면은 결과가 좋으면 옳은 거다라고 봅니다. 결과가 뭔가 우리 행위의 실용성을 낳는다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다,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능하면 개인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옳은 것이다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근데 그냥 놔두면 개판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르는 방법은 뭘까요? 그는 밖에 제도와 규범으로 만들어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적 사유는 정치적으로 패도적인 정치, 패도적 기술 정치, 뭔가 권력에 의한 정치, 이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의적 사유, 실용적 사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혹시 관중 들어봤죠? 관중 포스가 할 때.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제자가 공자한테 묻거든요. 선생님, 저 관중 저 새끼는 인자가 아니죠? 인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요. 근데 공자는 인한 것 같구나 이렇게 대답해요. 왜요? 했더니 관중이 이 사람이 좀 의리를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전쟁을 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을 구제했다. 백성들의 뭔가 어떤 부국강병 여기에 기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논을 읽으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나라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법과 사상이 원조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태도적인 정치를 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공자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왕도의 정치, 도덕 정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패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건 당연히 도덕 정치, 인의에 의한 정치를 한 사람이 더 낫죠. 이거를 당위적 사회라 부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위적 사회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선한 존재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당위적 사회는 그때 바로 이 어떤 그런 선한 이성적 어떤 이런 것을 지금 사회 현실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회복시키면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개개인들이 자율성의 어떤 의지에서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 정치도 가능하다고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제일 1번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고요. 그러나 실패했죠. 공자는 못했습니다. 맹자는 그 당위 유학을 이어가지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나? 결국은 패도의 기술 정치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갔고 그들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됐고 그랬죠. 그러나 그 결론은 엄청난 싸움, 이전투구였죠. 그래서 공자는 패도에 의해서도 당위적 어떤 왕도 정치에 의해서도 세상을 과연 고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그러면서 무위적 사유, 아까 은자들이 어떤 그런 사유를 배우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자는 실천적으로는 당위 유학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철학적 사유로는 다양한 사유를 했던. 그래서 혹시 군자불기란 말 들어보셨죠? 군자불기. 군자는 제한된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군자는 다양한 어떤 하나의 사유를 진리로 고집하지 않는 이런 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공자는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는 사유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이 당위적 정치 이걸 통해서 뭔가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묵자는 이제 역시 이제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걸 가정하에 이 사람은 이 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정했던 겸의 교리. 이 겸의 교리는 이 묵자는 이 공자를 매우 비판하는데 유가가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아까 뭔가 제후를 봉할 때 친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친이. 그냥 너무 가족 중심의 사랑만 펼치고 있다. 이게 유가의 인의 출발은 인이 사랑은 시원은 이 부자지간의 효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사랑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 가족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런 이 실력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고 상당히 비판하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뭔가 이 보편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겸해 남이 부모 모시기를 내 부모 모시는 뜻은 해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렇게 하면서 보편적 사랑. 근데 그 보편적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대? 구체적으로 이익을 나눠야 돼.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묵자 강의할 때 묵자는 한마디로 밥을 나눈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 밥 한 개라도 나눠 먹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묵자의 사유는 자칫 잘 나가면 전체주의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사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자, 귀생주의자라고 했는데요. 귀생주의. 예, 양자는 그동안 예전에는 이제 양자를 주로 이제 쾌락주의자다. 예,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인식되어 왔는데, 예, 그런 상당히 부분이고요. 양자 사상의 핵심은 귀생주의, 생명사랑, 귀생주의, 귀기주의, 이렇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귀생,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인간이 몇 년 살죠? 100년도 못 100년. 살아요. 100년이? 100년 사는데, 양자는 15년 산다 그럽니다. 아, 10년. 예. 왜? 예? 혹시 서편제 보셨습니까? 네. 예, 서편제 보면, 우리 단가 이산저산이라고 있잖아요. 이산, 고직변에 분명 봄이로 보는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가 쏠쏠하구나. 너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도다. 요거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와 세상 번님내야 인생은 비록 100년을 산대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걱정 근심 다져하면 몇 년이 나왔어? 10년. 잘못 봐, 신경이. 40도 못 살루리 인생인 줄 짐작하시는 이가면 너진도 40년에 여기에 양자는 어려서 15년, 늙어서 15년을 빼라 그럽니다. 15세까지는 당신 인생 살았어. 아무 걱정할 아니요. 필요 없는 네. 시기였고. 그러니까 네.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나는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주체인 나는 안 한다. 봉수 밥 먹고 찌빠요. 이 봉수는 어머니가 내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남의 인생을 산 거예요. 15년 빼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춘기 이후에 주체적인 나가 생기면서부터 나라고 봐야 돼요. 15년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어서 15년. 내가 네. 움직이지. 기운 없는. 아이고, 무슨 인생. 기운 없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걸 빼면 10년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10년 사는데 왜 그렇게 악이 다툼하며 사느냐. 네.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으라.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생명의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1차적인 삶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 유지잖아요. 생명 유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죠? 목적. 얼마만큼? 네. 필요한 만큼 먹어요. necessary. 필요한 만큼. 네. 필요 이상도, 필요 이하도 생명을 해치는 거죠. 네. 네. 그죠? 필요 이하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냥 무조건. 필요 이상을 먹으면 비만으로 비만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의 인간 이외의 존재는 자기 생명의 필요에 알고 민감하게 그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죠? 밀림의 왕자 사자도 배고프면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네, 생명을 해쳐야 돼요. 생명 해치지 않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쳐야 됩니다. 단 필요한 만큼. 네. 그래서 밀림의 왕자 사자도 배고프면 토끼를 잡아먹어요.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면 토끼가 지나가도 눈만 깜떡 뜨.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강합니까? 필요 채워도 요식 또 지나가네 확 잡고 요거 잡아서 팔아야지. 냉장고에 잔뜩 네. 들여놨다 먹고.
시장 한 번 봐도 오늘 사 먹고 내일 갖다 사 먹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한 열흘 먹을까 보름 먹을까 막 사다 챙기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가 조금 반 이하로 차면은 막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썩어서 안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을 우리는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욕망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심성입니다. 인간만. 인간 안에는 디자이어가 없어요. 필요와 요구의 요구, need, demand. 우리는 때리면 이거를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요구입니다. 우리 몸의 반응. 이거에 충실하게 살지 그 이상은 안 해. 그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필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가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밥 한 고기 먹을 수 있고 소영 씨는 반 고기 먹으면 필요가 채워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맞게 먹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건 뭐냐? 그게 바로 귀생주의인 거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리가 곧 이타다. 이 자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는 그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남에게는 해가 돼. 이타적인 행위가 되는 거다. 이타적인 행위. 이 자리는 나의 욕구거든요. 이타는 선이야. 욕구와 선이 일치되는 삶이에요. 이게 귀생주의의 삶이에요. 이런 사유가 노자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박애주의고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장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당시에 이 춘추전국 시대에 신임받는 사람들은 역시 패도적, 실용적 기술 정치를 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 제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하의 패권, 패자가 될까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나이가 패자되는 길을 도와주는 현자를 초빙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법을 잘 나는 사람들. 민심을 얻으면서 왕직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하는 통일이 된 거죠. 이거의 반기를 들고 공맹유학은 맹자는 그거를 패자들을 가짜로 인을 빌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어떤 그런 인의의 정치, 인의의 정치를 주장하죠. 맹자는 인의의 정치라고,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에서 참아하는 정치로 나아가라.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보면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뭔가 뭐라는가, 측은한 마음들 있는 거, 나누고 싶은 거. 정치 출발도 그거라고 얘기해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부터 해라. 그건 맹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금과 고독 폐질자, 뭡니까? 호라비, 호라비가 있고 또 뭐 있어? 과부, 고아, 하여튼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치부터 시작해라. 이게 정치의 출발이다. 그래서 참아하는 정치로 나아가라.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엔 일반 백성이 모두 살아가는 정치로 나아가라. 이게 인입니다. 인. 다음에 이로움의 정치. 하지 않는 바의 정치에서 하는 바의 정치로 나아가라. 하지 않은 바의 정치는 권력자들부터 부정의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게 맹자이죠. 이게 정치의 지도자들의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이다. 부정의한 일을 하지 말라. 이걸 바탕으로 하는 바의 정치로 나아가라. 적극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인의의 정치였죠. 인의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 당시는 뭔가 제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왕들이, 제후들이 그럴듯해. 근데 나가면 도저히 이게 실력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도덕 정치를 보여 지금 막 쌓고 있는데. 그래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논어 속의 은자나 이런 사람들은 패도적 기술 정치도 당위적 도덕 정치도 세상을 고치지 못한다.
대상 고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나버리죠. 숨어버리죠. 예. 이 은자들은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떠나버리면, 그러면 너만 떠나면 너만 행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하나 이기적 발상 아니에요? 외면인데. 예. 나만 해탈하면 된다. 네. 갓벗어서 나무 위에 걸어놓고 저 대나무 숲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장 사상이 그 때문에 이제 욕먹게 된 거예요. 뭐 나만 해탈하면 뭐냐 이거지. 그러나 이 노자의 후학인 장자도 한계는 거기에 있었어요. 현실 사회 속에서 벗어나 산속에 가는 건 아니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려라. 예. 이런 얘기, 개인적 해탈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은자들이나 장자들과는 달리 노자는 현실의 참여를 통해서, 물론 이 참여는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고치는 길을 모색했던, 사유했던 사상가가 아닌가. 예, 그런 핵심은 이 7쪽 마지막 쪽에 노자는 야수적 이기심의 욕망도, 인간 중심적 지능의 분별심도 내려놔라. 필요와 요구를 넘어서는 소유욕과 지배욕을 버리고 나 중심,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탈이성과 탈인간주의의 생명통화 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주장했던 사상가가 아닐까. 나는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그야말로 이 전국 시대의 비유는 좀 어렵지만 버금가는 어떤 그런 악이 펼쳐지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볼 때 온갖 어떤 그런 제왕적 도지사, 그리고 개발주의자들이 어떤 연합 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해군기지도 지어졌다고 보고 제2공항도 추진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개발들이 결국은 어떤 그런 우리 제주의 어떤 제주의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이 자연 세계는 가만 놔두면은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요. 자연 세계에서 양육강식이라고 우리 좀 약육강식이라고 부르죠. 약육강식은 들으면 우리가 상당히 뭔가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뭔가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연 세계에서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예, 자연 법칙, 생명의 법칙이죠. 살아갈 만큼만 나는. 네. 이러시고 또 그것이 또 재생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우리 지구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수용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개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이기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상적 주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좁게는 우리 제주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 비전이 뭘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지 마세요. 권력과 어떤 자본과 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조선시대에 굉장하게 이런 것들을 망치고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사람의 이 왕족들만 계급이 있었지 민간인에 대한 계급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인에 대한 계급이 없어서 다 자유로웠는데,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누구든지 이제 출세하기 다 열렸는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장자의 아들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이제 농사짓거나 평범한 일을 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은 글 공부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민중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글 공부 안 하니까 뭘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 공부 못하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족들만 그냥 다 이제 나머지 귀머거리 다 만들고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뺏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기회주의자들이 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와버리는데 예, 좋은 말씀인데 아까 이 주나라 때 경이나 대부들은 섰을 때는 거였죠. 근데 물론 거기도 잘못하면 뭐 아웃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선비사자 사계급, 예, 사계급은 완전 오픈된 네, 그런 뭐든지 계급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예. 그냥 자기가 공부하면 예, 그게 현재 이제 그 내가 농사를 지었던 상공인이었던 뭐든 예. 내가 공부하면 사계급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대부사 혹은 사대 뭐 사서인 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 당시에 이 공자부터도 이 어머니로 따지면 상당히 불우한 그런 예. 어떤 그런 계급 출신이고요. 공자의 제자들도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 그런 뭐 목수, 뭐 상인, 저 칠조개 같이 저 조개 그릇 굽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를 통해서 또 묵자 같은 사람은 이러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묵자부터도 목수였고요. 그렇게 다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사계급. 그래서 이때 사는 뭔가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한나라 이후에 그것이 이제 우리 조선 조에 오면서 마치 사대부 양반과 평민으로 나누는 그런 틀로 돼버린 거죠. 특히 그 이방원이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이제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그 국정을 자기 그러니까 왕자의 나는 일으키고 있지만 그 국정을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지니까 나중에도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공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냈고. 또 다른 말씀. 어수가.